소비 심리가 5개월 연속 개선된 모습입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에 집값과 금리 등도 인상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200 구성 종목 정기 변경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등 5개 종목이 신규 편입됐습니다.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도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다급해진 암호화폐 거래소들, 저축은행 문을 두드린 것으로 알려집니다. 북미에서 비트코인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채굴업체들이 협회를 만든 가운데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하락세를 보이던 비트코인의 반등이 보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수출 호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며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가 5달 연속 좋아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경기 회복에 따라 집값과 금리 또 물가가 앞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에도 무게가 실립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5.2포인트로 4월보다 3포인트 높아져 2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금리 수준 전망지수도 118포인트로 6포인트 뛰어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1년 동안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의미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2%로 2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3개월 연속 떨어진 주택가격 전망지수 역시 2포인트 오른 124포인트로 4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200 구성 종목 정기 변경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증권업계가 예상한 대로 코스피 200엔 SK바이오사이언스, 효성TNC, 효성첨단소재, 동원산업, 대한전선 등 총 5종목이 편입됐습니다. 특히 상장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특례 편입이 확정되며 주가가 출렁이는 인덱스 효과가 기대됩니다. 한편 SPC3립, 빙그레, 태영건설, 삼양사 등 총 7개 종목은 지수에서 편출돼 6월 정기 변경일 직후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주요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실명 계좌 발급 제휴를 맺지 않기로 정하며 일부 중소형 거래소들이 저축은행에까지 제휴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복수의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디지털 뱅킹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진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명 인증 제휴 협력을 타진했는데 모두 거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암호화폐 분야와 저축은행 분야 간의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고 저축은행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부정적 이미지만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계좌 실명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코빗과 빗썸, 코인원, 업비트로 고팍스의 경우 부산은행과 실명 계좌 제휴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에너지 사용량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협의 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여기에 지지 의사를 밝히며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요. 양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이클 셀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를 통해 북미 지역 비트코인 채굴 협의회를 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에 대규모 투자를 한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로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북미 지역 주요 채굴 업체들과 지난 23일 관련 회의를 열었습니다. 셀러는 채굴 업체들이 에너지 사용의 투명성을 촉진하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성 주도권을 가속하기 위해 비트코인 채굴 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회의에는 아르고 블록체인과 블록캡, 코어사이언티픽, 갤럭시 디지털 등 북미 주요 채굴업체 경영진이 참석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협의회는 에너지 사용 보고를 표준화하고 산업계의 ESG 목표를 추구하며 암호화폐 시장을 육성하고 키우기 위한 조직이라는 설명입니다. 머스크도 이번 협의회 결성에 대해 잠재적으로 유망하다고 평가하는 트윗을 올리며 지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머스크의 트윗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19%가량 뛰어오르며 $40,000에 근접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기준 국내 비트코인의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1.39% 오른 4,717만 3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 25.29% 오른 319만 5천 원, 도지코인 15.08% 오른 426.6원을 기록하는 등 다른 암호화폐도 일제히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든 이들의 지금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오늘 특집 방송을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뚜렷한 방향성을 보였다고 하기엔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다음 달부터 종부세율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오르게 되는 상황이고요. 내 집 마련을 염두에 둔 실수요자의 경우엔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거냐 아니면 조정을 지금 거칠 것이냐 굉장히 관심이 크실 겁니다. 두 분의 전문가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김기원 데이터노즈 대표 그리고 이종원 아포유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두 분 저희 스튜디오에 몇 번씩 출연을 해주셨던 분들로 네. 워낙에 또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기대가 크고 패셔니스타답게 두 분 다 옷을 또 멋있게 입고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줄었다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저희도 보도를 수차례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집 사기가 지금 너무 올라서 부담스러운 입장이고요. 집주인들은 세금도 좀 기다려보자, 더 기다려보자 이런 입장인 거예요. 김기원 대표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감소 현상부터 여쭤볼게요. 지속된다고 보십니까? 네, 당분간은 이제 거래 감소 현상이 굉장히 지속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국토부 실거래가가 2006년에 이제 공개된 이후에 예. 이 차트를 보시면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의 월별 아파트 거래량을 이제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예. 근데 이제 보시면 정부가 몇 년째 규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아파트가 계속 상승을 하던 시기가 2006년, 2007년이었는데요. 근데 2006년 말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근데 예. 이 거래량이 터진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이야기하는 대중들의 패닉 바잉 거래량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이제 올라가니까 사기 무섭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는 지금이라도 안 사면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네. 그런 두려움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닉 바잉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거래량이 감소하고 부동산 시장도 이제 상승의 흐름을 이제 지나서 이제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게 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2014, 15년에 또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거래량이 늘어나요. 살아납니다. 예. 그러면서 수도권 시장이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의 터닝 포인트로 올라가게 된 거였고요. 자, 그런데 2017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017년, 18년, 19년에 상당히 많은 수도권의 입주 물량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대중들이 또다시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또 그런 공포감에 또 휩싸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래량이 발생을 한 게 2020년 중반에 이렇게 터졌던 요 거래량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살만한 사람들은 즉 영끌까지 해서 사람들이 샀다라는 거는 더 이상은 이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매수 세력이 생각보다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량은 당분간은 이렇게 점차적으로 우하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데이터를 지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하향을 점진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종원 대표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좀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예. 일단 김기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상황이 유사합니다. 2006년, 7년의 상황과 2006년의 폭등 그리고 그 이전의 폭등 2006년 이전의 폭등이라고 하면 버블7 위주로 상승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2006년도에는 그 상승폭이 고가의 아파트들 위주로 상승했다면 예. 2007년도에는 저가의 아파트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그런 현상이 너무나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부분 때문에 하락론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지금 준비한 차트를 갖다 보시게 되면요. 예. 지금 이거는 KB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그리고 전세 가격 지수를 갖다가 지금 붉은색 선, 예. 푸른색 선을 갖다 봐주시게 되면요. 이 패턴 항상 우리나라는 재미있게도요.
극과 극, 양극을 갖다 달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1988년도에 예. 우리나라 올림픽이 있었던 해, 그때는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전세가가 상승해가고 매매가는 상승해가지 못하는 상황을 보이다가, 그리고 나서 매매 선호로 돌아선 게 1989년도부터 입주 물량이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매매가가 전세가 상승률을 갖다 앞질러서 매매 선호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예. 그 이후에 전세가율이 30%대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되죠. 예. 자, 그런데 이때가 그러니까 매매 선호 상황에서 네. 이 상황, 매매가 급등을 갖다 가로막았던 건 바로 입주 물량이 있어줬기 때문입니다. 입주 물량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러한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매매가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김영삼 정부 들어서 예.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을 갖다 보여가는데, 그 밑에를 보시게 되면은 전세가는 계속 상승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IMF 이후에도 사실은 사람들이 부동산은 끝났다는 인식이 이 당시에도 또 동일하게 있었단 말이죠. 상당히 재밌게도요. 예. 그리고 나서 IMF까지 겪으면서 매매 심리가 상승을 못했어요. IMF 끝나고 2002년도까지 예. 마침 또 IMF 지나고 나서 서울에서 1999년, 2000년 가장 많았던 입주 물량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상 매매 심리가 2001년 동안 전세값 급등에 비해서 살아나지 못했던 것이죠. 예. 그런데 2002년 그 월드컵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때마침 서울의 입주 물량이 폭감을 합니다. 42,000가구로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점부터 다시 매매 선호 현상으로 돌아서게 되고요. 바로 이 터닝 포인트가 전세가율 80% 시점이었어요. 예. 전세가율 80% 시점에서, 그리고 이 이후에 다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참여정부의 급등의 사이클을 갖다 밟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2008년 꼭지였다의 논란에 포함되는 시기가 되어가지고요. 전세가율 30%대까지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한동안 거의 10년에 걸쳐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갖다가 압도하는 상승을 갖다 보여주게 되고요. 예. 이 시점이 끝나가는 시점이 마침 2016년도에 전세가율 80% 꼭지를 끊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시장이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상 전세 선호 기간, 매매 선호 기간, 전세 선호 기간,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세가율이 30%대까지 떨어졌는가라는 부분을 갖다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 차트를 보게 되면요. 지금 전세가율이 지금 이거는 KB 매매가 대비해서 KB 전세가 평균 매매가, 평균 전세가를 기준으로 해서 전세가율을 산출한 자료입니다. 안타깝게도 2011년 7월부터밖에 자료가 없어서 지금 데이터가 끊겼는데, 실질적으로 2008년 말 정도의 상황은 35%대의 전세가율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전세가율이 지금 급등기를 거쳐서 2016년을 지나서 예. 서울 평균으로 말씀드리자면은 73% 수준을 갖다 끊고 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전세가율은요. 왜냐하면 매매가는 급등하는데 전세가가 그만큼 급등하지 못한다는 부분이거든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 50% 선이 내려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투자자들도 경험상 이미 알고 있는 선입니다. 50%가 넘어가면 위험 단계야. 그리고 40%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버블이구나. 던져야 되는 타이밍이구나.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상 안 깨진다, 2020년 하반기에 깨졌으면은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이제 좀 시장이 안정적으로 잡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이 2+2 이 부분이 최악이었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다시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전세가 매매가 상승률보다 전세가 상승률이 더 높았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예.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전세가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 부분이 안타깝게도 올해 하반기에 그럼 다시 전세가율이 좀 낮아질 것이냐라고 전망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게, 올해 하반기 입주 물량은 작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입주 물량이 반토막 난 시기입니다.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더군다나 임대차 2+2의 기간이 아직 살아있어요. 기존 임차인들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지금 신규 사회로 진출하는 신혼부부라든지 분가세대라든지 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부분에 대해서는 더 급등의 여지가 있고요. 특히 올해 시행했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방안은 갭 투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시킨 법안이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자, 그러면은 갭 투자자가 예. 늘어나지 않는다면 전세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급등으로 지금 매매가 하락이 나타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전제를 하나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지금 하락론자, 폭락론자가 아니고요. 또 앞으로 이종원 대표 역시 상승론자, 폭등론자가 아닙니다. 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 서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집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지금 사서 주거 안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노력을 하시는 분들인데 들어보니까 조금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합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세가율을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럴싸한데? 그리고 만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고 거래량을 보니까 2007년, 8년이랑 너무 대자비가 일어나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첨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지금 짧게 1분씩 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아니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제 변화 부분을 조금 여쭤볼게요. 6월부터 이제 중과세가 많이 됩니다. 이제 집할 사람들 5월 31일까지 다 팔으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뭐 다주택자도 그렇고 양도세율도 모두 다 올라가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빅데이터는 김 대표님 뭐라고 하던가요? 네. 예. 데이터로 봤을 때 당장 하반기에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높아 없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어떤 경기에 충격이 와서 뭔가 어떤 2008년이나 IMF와 같은 뭔가 어떤 경제 어떤 예. 펀더멘탈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은 당장은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여전히 아직은 상승의 흐름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더 상승을 할 거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지금 양도세를 중과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A 아파트를 팔아서 양도세 내고 비슷한 B 아파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1억 들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매물이 늘어날 수가 없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양도세 중과 이 6월 이전에 이미 많은 분들이 정리하실 분들은 다 증여로 지금 이렇게 그렇다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또 예.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 보인다라고 보입니다. 예. 지금 볼 때는 여러 가지 시장 상황상 늘어나기가 어려운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역시나 빅데이터에 의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차트를 갖다 한번 또 띄워보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갖다 보시게 되면요. 좌측은 지금 확정일자 기준으로 해서 서울 아파트 전세가 총액입니다. 예. 2년 단위로 해서 총액이니까 우리나라는 임대차 보호법상 2년 기간으로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거의 총 거래량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좌측은 전세 거래량, 그리고 우측은 매매 거래량. 총액. 총액. 국토교통 실거래가 기준 총액입니다. 예. 둘 다 차이는 있습니다. 이 확정일자 기준으로 집계하는 것은 아직 30%밖에 집계가 되지 않은 거고 사실상 이게 지금 총액이 2배수가 될지 3배수가 될지는 예. 실거래가 의무 신고, 임대차 신고 의무가 네. 그 폐가 열려봐야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자료를 갖다가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2015년, 2016년 거래량, 우측은 거래량입니다. 2년 단위로 분류했어요. 거래량은 지금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줄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오히려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2015, 16년보다는 2017년, 18년의 상승폭이 더 높았고요. 그리고 2019년, 20년의 상승폭이 더 높았다는 컸죠. 겁니다. 예. 지금 문제는 이 다주택자들을 규제해 가면 갈수록 거래량은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예. 2021년에서 2022년 거래량은 더 줄어들 수가 있는데요. 거래량이 줄어들었음에도 가격 상승폭은 좀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좌측에 보시게 되면요. 지금 전세 거래 총액은 지금 계속 증가 추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 이 전세가 총액이라는 것은 바로 대기 수요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기 수요가 점점 더 총액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마 전세가 수준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주택들이 좀 많이 상승폭을 높여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고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공급에 대해 이사 공급 대책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대기 수요자들 말씀해 주셨는데 기대감은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기다릴 때다 아니면은 지금이 살 때다 이것도 계속 분분이 되고 있는데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이 대표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수도권으로 보자면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혹자는 뭐 어떻게 계속 올라가 평생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예. 좀 약간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가 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듬거리게 되는데요. 예. 일단 차트를 하나 띄워주시면요. 자, 지금 차트를 갖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그 주택 거주 형태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건 통계청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제 내가 지금 내 주택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전세를 살고 있는가 다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거주 형태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무섭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이 차트 하단을 갖다 보시게 되면요. 고소득층, 그리고 중위소득층, 그리고 저소득층으로 나눠서 봤어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붉은색이 예. 자가 주거 형태입니다. 예.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고소득층은 마침 바닥 2012년 이후에 예. 자가 거주 비율이 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중위소득층은 약간 좀 늦었죠. 그래도 2012년, 2013년도에 좀 매수하긴 했는데 중위소득층이 몰렸던 것은 2016년이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소득층은 2008년도에 42.4%였던 것이 2010년도에 33.7%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자가 보유 비중이 작다는 거예요? 낮아졌다는 거죠? 그렇죠. 예. 실제 내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치가 2012년도에 잠깐 좀 올라가긴 했지만 2012년도에 꼭지를 갖다 짚고 나서 점점 저소득층의 자가 주거 비중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차트에서 보게 되면요. 지금 전세가 급등, 지금 사실상 다주택자를 규제함으로써 가장 피해보는 건 저소득층이거든요. 자, 이 차트가 또 이 부분이 어떻게 이 차트로 연결되냐면요. 고소득층에서는 지금 전세 거주 비율이 최근 2016년 이후로 보면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거의 변동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약간 좀 낮아지긴 했는데 그만큼 자가 거주 비중이 올라갔어요. 예. 전세 사는 분들이 이만큼 자기 올라갔다는 주택을 거죠. 매수했다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예. 중위소득층은 실질적으로 전세 거래 비중이 2018년 기준보다 2019년 좀 올라가긴 했는데 예. 때마침 보게 되면은 재밌게도 자가 거주 비중이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집을 매도하고 전세로 이주했던 분들이 나타났다는 게 차트상으로도 좀 어느 정도 보이고요. 예. 가장 커다란 문제는 바로 저소득층입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고 전세 시장에 개입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지금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전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박탈되고 있는 겁니다. 전세라는 한정된 물량에 대해서 전세가를 높여가는 건 고소득층이에요. 고소득층하고 중위소득층 쫓아가는데 저소득층은 그 전세가 상승을 갖다가 네.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다주택자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저소득층은 그야말로 이제 전부 다 월세로 내몰릴 수밖에 없고요. 전세를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시기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게 참 지금 이 시기가 다주택자들을 갖다 지나치게 규제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작용으로서 오히려 지금 가장 고통받는 건 저소득층이 아닌가 차트상으로 나와 있는 표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예. 대표님, 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결론을 예.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상당히 위험한 국면에 있다. 그래서 지금의 상승 흐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어떻게 보면 지금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어떤 사상 초유의 유동성이 풀려 있고 또 정부의 각종 이제 어떤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좀 불타오르게 만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의 상승의 흐름이 8년째 지금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역사를 보게 되면 아파트 시장의 최장 상승 기간은 8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9년 상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이번에도 그럼 아닐 거냐?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좀 거의 꼭지에 와 있고 그래서
하지만 매도하기에는 양도세 부담이 너무 크고 매수하기에는 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좀 조만간 변곡점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 통화량 관련한 데이터만 좀 보여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러니까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제가 시중의 M2 통화량하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난 고점이 2007년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통화량 대비해서 아파트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높았을 때가 2007년이었거든요. 이때가 고점이었었고 저점이 언제냐면 2015년이에요. 정확하게 나오죠? 예. 데이터로. 근데 지금은 또 얼마냐면 지금은 2007년 고점보다 지금의 고점이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상 초유의 어떤 유동성이 풀렸지만 그 유동성 풀린 거 이상으로 지금 아파트 가격이 과도하게 올라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한 1년 뭐 정말 이제 긴다면 2년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확률적으로는 1년 안에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는 변곡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 두 분께서 다양한 견해를 주셨고요. 다양한 의견을 주셨고 다양한 시장 전망을 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란 건 살 것이 아니라 살 곳입니다. 정부 정책도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분께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많은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저희가 자리를 또 만들 테니까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